네, 이제 전문가와 함께 시장에 떠오르는 이슈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와우넷 신학수 파트너 골드스타 김민호 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장 함께할 주제입니다. 내 마녀의 심술 있다 없다라는 주제로 잡아봤는데요. 바로 이번 주 목요일, 바로 내일 모레입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요. 말 그대로 내 마녀의 심술이 있을지 없을지 목요일을 앞두고 저희가 주목해야 할 관점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난 금요일이었죠. 외국인들이 한 7,700억 정도를 이제 순매도한 날 금융투자가 한 4천억 정도를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날 금융투자 물량 같은 경우는 8월 말부터 누적된 매도 차익 거래 청산한 물량이라고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 만기주의 차익 매수가 유입이 되려면 선물 스프레드 가격이 강세를 좀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스프레드가 약세를 띠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선물 매도 누적을 좀 감안을 한다고 하면은 좀 그렇지만 약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6월 선물 만기 당시에 외국인들 선물이 한 5만 계약 정도가 이제 롤오버가 되었는데 해당 매도 같은 경우 지금 선물 누적 계약이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계약이 당시보다는 조금 줄어들어서 한 3억 계약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은 지난주 금요일까지 외국인들의 9월에서 12월 스프레드 선물 매도가 한 5만 계약 정도를 상회를 했으므로 5,500계약 정도여서 매도 롤오버 여력이 아직도 조금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프레드 가격이 만기시까지 이론 가격보다 조금 낮은 약세를 기록을 한다고 하면은 만기일에 대량의 매수 차익 거래가 유입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선물 스프레드 가격의 약세를 기록 중이기는 하지만은 지난 6월 달, 7월 달을 생각해 보면 그때 이제 이론값 한 1% 넘게 좀 벌어졌었거든요. 그때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좀 많이 좀 줄어든 상황이고 또 만기일이 다가오면서 이론 스프레드 가격인 한 0.5에서 0.6포인트 정도까지 만약에 상승을 좀 해준다고 하면은 만기일에 프로그램의 대량의 매물이라든가 매도 폭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오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들의 스프레드 가격에 따른 외국인들의 롤오버 이것에 좀 더 주목을 해서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신학수 파트너께서는 이 만기일을 앞두고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두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네. 김민우 팀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롤오버에 관련돼 있는 네. 부분이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을 보면은요, 만기 누적으로 한 2조 정도 지금 쌓여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롤오버를 돼야 되고, 제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은요, 거기에 있는 부분 제가 잠깐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보면은 이게 그겁니다. 지금 현재 1,400억 정도 지금 매도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요, 한 1조 9천억, 2조 정도 지금 만기 누적으로 고여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이것을 누적으로 본다면은요,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한 4조 5천억 정도까지 선물의 포지션 전략적인 부분,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이만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기에 대한 롤오버를 시키지 못하면 물량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물량 자체가 현재 지수 대역에서 굉장히 싸게 들어온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스프레드에 대한 부분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가격자에 의해서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의외로 내 마녀의 심술이 나올 수도 있다.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상박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도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롤오버에 대한 부분이 넘어가고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현재의 가격 대역이 낮다라고 판단하면 실질적으로 13일 날 금요일 날, 그러니까 13일 날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선물 옵션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오히려 상방적으로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역효과, 그러니까 역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시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은 나타날 수 있는 시프트, 즉 짜릿하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부분이 오히려 심술로서 상방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네, 이제까지 만기일을 좀 보면 통상적으로 좀 수급적으로 변동성이 좀 커지잖아요. 수급은 또 어떻게 체크해 봐야 될까요?
일단 수국 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방금 파트너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 그 선물 누적이 좀 매도 네. 포지션이 있는 것들이 좀 줄어드는 방향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선물 같은 경우 이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프로그램 매매 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현물 시장이랑 같이 연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물 쪽에서 뭐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선물 쪽에서 매수가 나오는지 아니면 또 롤오버 물량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한 이틀 정도 남아 있죠. 13일까지 목요일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더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라도 좀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특히 또 외국인들 포지션 움직이는 거에 서는 환율 부분을 좀 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1130원 부근까지 이제 어제 급등이 좀 나와서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이기는 한데 그 환율이 다시 또 이제 조금 약세로 좀 돌아서는지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하면서 좀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흐름을 본다면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또 변동성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합니다. 원달러 환율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뭐 제가 네. 보기에는 현재 상황에서는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원화에 대한 강세 기조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최근에 달러화에 대한 강세 기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95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94 정도에 머물렀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면 달러화 자체적으로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 신흥국 통화는 오히려 반대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에 대한 차트를 잠깐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제 차트를 잠깐 보여주시면은요, 그 부분을 금방 느낄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주별이에요. 달러당 원화의 환율이죠. 달러당 원화의 환율의 주별인데 주별 자체적인 부분이 멈춰 있죠. 이전에 그 고점 부분에서 멈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린다. 즉 원화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일 거예요. 특히 저는 그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선물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선물 옵션 만기의 전과 선물 옵션 만기의 후를 나눠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대응 전략에 대한 포인트 이 부분은 선물 옵션 만기 전에는 상방 쪽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옵션 이후의 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겠죠. 미국 연준 FOMC 회의에 대한 주간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추석 연휴에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굳이 리스크를 잡고 추석 전주에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좀 덜할 가능성이 있죠. 그게 바로 다음 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음 주 자체적으로는 미국 금리가 올라올 수 있는 여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달러와의 강세, 원화의 약세 이 부분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물 옵션에 대한 부분만 따진다면은 밀어 올리는 그런 상황과 다음 주에 그 밀어 올린 부분에 대한 조정 양상 그러면서 리스크를 좀 덜어낼 수 있는 물량에 대한 소화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원화에 대한 부분이 강세가 아니라 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번 주까지 강세에 대한 부분 즉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에 투자를 하시고 다음 주에는 전략적으로 약간 좀 줄여가는 전략을 사용하는 게 적정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기일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기일 이후의 전망도 참 중요한데요. FOMC 미국 회의가 또 예정되어 있고 또 9월 추석 연휴로 휴장을 하잖아요. 만기일 이후에 증시 전망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신학수 파트너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 보태서 네. 이야기를 좀 드린다고 하면은 일단 지난 주말에 발표된 미국 그 8월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 고용지표 발표 후에 올해 두 차례 인상이 예상돼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확률이 좀 상승을 좀 많이 해줬어요. 그러면서 미국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다시 또 이제 3%대의 상승 수준에서 이제 근접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기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신흥국 시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여건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한 관세 부과 관련해서도 불확실성이 여전히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천억 달러 중국 수입 관세에 대해서 뭐 공청회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끝났죠. 그래서 언제든지 지금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남아 있는 2,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도 언제든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언급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시장의 노이즈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25일, 26일 그 예정된 미국 FOMC와 그다음에 트럼프의 중국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는 시점까지는 이 두 가지 요인이 시장의 악재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상승폭을 제한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 선물에서 시장에서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국내 외국인 선물 시장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의
만 해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신흥국 증시에 대한 그 해지 개념 의 성격도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 내 취약 국가들에 대한 우려가 계속 좀 이렇게 지속이 되고 그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에 관련해서 뚜렷하게 어떤 해결책이 나오는 분위기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로 급격하게 뭐 이렇게 돌아서기는 조금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발표된 고용 지표를 제외하면 뭐 관세 부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어느 정도 다 시장에서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선반영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최근 외국인 선물 매수의 그 추세를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7월 초에 최대 한 6만 계약까지 늘어났던 순매도가 최근에는 한 3만 계약 정도 수준으로 이제 많이 좀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것만 좀 놓고 본다고 하면은 외국인 선물 매도가 단기적으로는 바닥을 좀 지난 것으로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만기 이후에 마찬가지로 좀 긴 추석 연휴가 좀 남아 있고 그다음에 뭐 원달러 환율 같은 상승의 같은 경우도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추석 선물 옵션 만기일 전후로 해서 저점 매수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쯤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기일 이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좀 저점 매수하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9월에 참 체크해봐야 할 이벤트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지금 매매를 생각하고 있는 투자자분들께 9월은 좀 관망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시장스 파트너께서도 저점 매수가 좋은지 좀 투자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저는 네. 지금 현재가 네. 매수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의 공간이 현재에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나 시청자분께 좀 제가 제시를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지금 위치에서 오늘이죠. 오늘 내일 그다음에 그 선물 옵션 만기 되는 그 동안까지는 좀 더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선물 이후의 부분은 보편적으로 제가 그 몇 년 동안 지금 지속적으로 FOMC 회의 주간에 연준 회의 주간이죠. 주간에서 봐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연준 회의가 있는 그 전 주간에는 좋은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기에 추석에 대한 연휴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있거든요. 저 또한 리스크를 안고 추석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올라올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에 의해서 매수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차라리 추석이 지난 이후에 보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9월 달 그 마감 부분 그리고 10월 초 요때가 아마 저점 매수의 그 구간이 되지 않을까, 기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현재는 좀 더 강하게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정리, 그다음에 그 추석 이후에는 재차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요 타이밍적인 부분을 잘 찾으면은 성공 투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바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경협에 가려진 진짜 실력이라는 주제로 잡아봤는데요. 저희가 오늘 건설주에 대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최근에 건설주라고 하면 경협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사실 건설주는 뭐 해외 수주 기대감에 상승하는 업종 중에 하나고 또 수익성 성장 기대감도 최근 하반기에 부각이 되고 있는데 건설주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저도 네. 그 뭐 북한 관련돼 있는 부분을 빼놓을 수는 없죠. 사실 북한 관련돼 있는 상황에 의해서 건설주 전체 아니면 북한 관련돼 있는 주식들이 테마로 묶여서 사실상 크게 상승을 했던 것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그 물이 빠지면서 실질적으로 다시 하락을 해서 오히려 고통을 받는 개인 투자자들,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경협 관련돼 있는 부분은 좀 뒤로 밀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건설주가요. 그동안 있었던 부분들의 부실을 많이 떨어냈습니다. 그 이전에 그 경쟁 수지에 의해서 만들어졌었던 해외 발주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여기에 저가 매수를 했었던 부분들이 다 지금 삼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히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지금 동남아 쪽 아니면은 정유 플랜트에 관련되어 있는 수주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GS건설은 정말 경협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말고 떨어뜨려 놓고 봐도 GS건설은 꾸준히 올라온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실적이겠죠. 자, 이제 건설주는 실적이 올라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주택시장의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에서 SOC 투자와 주택에 관련되어 있는 건설 이쪽을 좀 더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분명히 수익은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겁니다. 이후에 그 4분기, 3분기서부터 진행됐던 3, 4분기에 진행되고 있는 해외 수주에 대한 발주, 그다음에 수주되어 있는 금액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실제적으로 건설주는
남북 경협 부분을 빼더라도 분명히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의 업종군이었죠. 다만 이제 우리가 그 좋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건설주가 북한 관련돼 있는 리스크적인 부분에 그 북한 관련돼 있는 리스크가 없어지면서 오히려 경협과 인프라 건설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간다면 성장주에 대한 가치를 좀 더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올라온다라고 하면 정말 좋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실제적으로 테마에 대한 부분이나 북한 관련돼 있는 부분으로 건설주를 보기보다는 진짜 그 내부의 내재 가치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우선시되는 것이 제일 우선시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남북경협 수혜주로 그동안 건설주가 상승을 했지만 이제는 좀 나눠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주 해외 수주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GS건설도 올해 하반기에 해외 수주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최근 계속해서 상승을 했잖아요. 이렇게 실력이 좀 탄탄한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실적이 탄탄한 종목들 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GS건설, 그다음에 현대건설, 그다음 뭐 제가 이때 마지막에 준비한 종목이긴 한데 뭐 대우건설 정도까지 이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실적이 뭐 물론 해외 수주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전망이 좀 좋기는 하지만은 저는 국내 실정 상황에서도 좀 괜찮다. 그러니까 건설주를 좀 더 남북 경협주나 이런 것들을 좀 제외하고 보더라도 건설주 업황 자체가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유를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린다고 하면은 최근 이제 정부 정책의 기조가 조금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추후 건설업계가 조금 더 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좋아질 것이다, 좀 좋은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이제 내년도 예산에서 SOC, 그러니까 사회 간접 자본 예산이죠. 감축 계획을 좀 재검토를 하고 생활 SOC 기반으로 건설 투자를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전체의 SOC 예산 같은 경우는 뭐 올해 19조 원보다 조금 떨어진 뭐 5천억 원 정도 감소를 했죠. 근데 원래 그 국가 재정 운영 계획 상에서는 이게 17조 원으로 하려고 이제 계획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한 1조 5천억 원 정도 더 늘어난 점이라는 점에서 이제 좀 아무래도 건설 업 입장에서는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정부 예산이, 그러니까 지속적인 SOC 예산 축소로 인해서 그 건설업계에서는 조금 좀 힘든 부분들이 좀 있었었는데, 요번에 조금 큰 폭의 토목 사업이 없다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정부 정책의 방향이 바꿨다는 점에서 좀 안동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그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도서관 같은 그 주민 공공생활이죠. 그런데 들어가는 생활 SOC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뭐 대형 건설사들 이외에 지역의 그 중견 건설사들이 좀 이런 거에 생활 SOC의 수혜를 받아서 상승할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정부가 지난달 8.27 대책이죠. 대책을 통해서 그동안의 수요 억제 정책에서 공급 확대로 나서기로 한 점이 또 긍정적인 영향을 좀 끼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권에서 신규 공공택지 30개를 지정을 해서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추가 공급책을 이제 좀 발표를 하게 되면은 뭐 건설주를 비롯해서 건설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시행사라든가 건자재 업체들, 건설업종 전반에 대한 쪽으로 수혜가 확산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뭐니 해도 아무래도 이제 방금 좀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래도 건설업계가 좀 계속 상승을 하려면 해외 수주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좀 지난 7월 달까지 조금 아쉬운 실적을 좀 발표하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동 건설이 한 795억 달러로 좀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발주 물량이 양이 한 9% 정도 증가를 했는데, 국내 건설사들이 중동 지역에서 수주한 게 한 69억 달러를 기록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한 25% 정도 좀 줄어든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이제 좀 이야기가 나왔듯이 그 해외 사업 손실로 인한 구조 조정을 이제 그동안 이제 건설사들이 계속 추진을 했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보수적인 수주 전략을 구사하면서 해외 수주가 좀 감소한 것으로 좀 개인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건설 발주가 이제 회복세를 좀 뛰면서 건설사에서 이제 좀 수주 의지를 좀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게 한다면은 해외 수주 회복도 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건설주를 진짜 실력으로 실적에 중점을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건설주 가운데서 참 여러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탑픽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세 종목을 차트로 보여드릴 건데요. 맨 마지막 종목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제 차트를 잠깐 보여주시면은요, 현대건설인데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죠. 지금 나오나요? 이 부분에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노란색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 요 라인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테마에 의해서 움직인 거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에서 시작한 것이 그냥 연결이 돼서 지금은 여기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시는 게 제일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GS건설을 잠깐 볼 텐데요. GS건설은 이 부분 보이시죠? 여기가 돌파 갭이 일어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돌파 갭이 일어나면서 실질적으로 주가는 올라왔고 올라온 이후에 조정 현대건설하고 다른 모습을 보였죠. 안정적으로 움직이면서 다시 요 가격대로 왔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GS건설 움직이지 않은 부분 더 올라올 수 있는 여건, 그다음에 현대건설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둬야 되고요. 제가 제시하고 싶은 거는 또 요거 있습니다. 코덱스 건설 ETF. 이 ETF는요. 건설주에 대한 부분을 다 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의 가격대요. 그리고 이전에 건설주가 움직여서 내려왔었던 부분에 거품이 빠졌고요. 현재의 상승하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건설주를 다 담고 있는 여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구성 종목을 보면 현대건설,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대림산업도 굉장히 좋거든요. KCC, 포스코캠텍, 대우건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종목을 선별하기 힘들다라고 하면 코덱스 건설 ETF를 사시고요. 그래도 종목적으로 좀 더 활달하게 들어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현대건설을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종목으로는 현대건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민도 팀장께서는 앞서서 대우건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국내 메이저 건설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주가 수준이 계속 좀 하락해가지고 오랜 기간 좀 횡보를 해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ER 밴드상으로 한다면 지금 하단 부분에 있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주가 상승률이 타 종목에 비해서 조금 더 좀 드라마틱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2015년 초부터 형성된 한 5천 원 부근에서의 저점을 지지하고 지금 다시 또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지해서 반등을 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한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추세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대주주가 뭐 산업은행으로서 이제 남북경협주를 아예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대주주가 이제 산업은행이기 때문에 남북경협이 만약에 구체화된다고 하면은 현대건설과 함께 주도주로서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또한 해외 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향후 주가 상승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제 싱가포르 WHC 종합병원에 이제 본 계약을 지난달 한 31일에 현지에서 체결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한국 수력 원자력 주식회사와 수주를 추진하고 있는 체코, 폴란드 신규 원전 사업의 이제 시공 협력사로 동시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를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원전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뭐 사우디, 영국, 체코, 폴란드, 뭐 슬로베키아, 뭐 우크라이나 같은 곳에서 그 상용 원전 수주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원전 수주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실적에 큰 도움이 되고 주가 상승에 큰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나이지리아 같은 곳에서 그 가스나 석유화학의 플랜트 부분에서도 하반기 실적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이슈로 건설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와운의 신학수 파트너 골드스타 김민수 부장,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